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경제민족주의, 자국우선주의가 더 팽배해질 거란 얘기죠. 당분간 탈글로벌화는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미국 말고는 다른 딱히 대안이 될 만한 국가를 안 보입니다. 지금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돼도 미국 경기가 끄떡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앞으로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강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이어서 또 이게 저희가 요청하게 됐는데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번에 출연해 주셔서 얘기해 주셨던 시장의 방향성이 좀 근사하게 계속 맞아가고 있어가지고 대표님 빨리 또 모셔서 올 한 해 증시 전략 잡는데 최대한 도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긴급하게 또 이렇게 요청 드렸는데 또 감사하게도 바로 응해주셔서 저희가 또 감사합니다. 저희 홍보도 하고 좋죠.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 이제 출연해 주셨을 때 올 한 해 증시에 대한 전망을 되게 좋게 해주셨었거든요. 나쁘지 않을 거로 봤었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또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좋게 봤어도 최근에 갑작스럽게 올라간 걸 보면은 이거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대표님께서 보시는 또 올해 좀 상반기 하반기 좀 나눠서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현 시점에서 한번 잡아보신다면 어떠한 방향성을 잡고 계실까요? 사실은 보통 우리가 연초 연말 되면 이렇게 막 상고하자 상저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표현을 조금 감히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왜 그러냐 하면 당장 일주일이 있다가도 어떤 시장이 뭐 이슈가 생길지 모르는 게 시장이니까 사실은 이제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상저하고냐 상고하자냐 상하반기를 구분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데이터를 봐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저희가 작년 말일 12월 30일로 기억하는데 저희 자취 유튜브에 범피라이즈라고 해서 범피라고 하면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상향이긴 하지만 작은 파동들은 여전히 있을 거다. 범피하게 하지만 그래도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짧게 좀 정확한 유튜브로 올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요한 내용을 몇 가지 좀 갖고 왔어요. 그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우상향은 분명히 하겠지만 지난번 제가 출연해서 왜 기업 실적들 되게 턴어라운드 할 거고 좋아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기업 실적은 분명히 턴어라운드하고 좋아질 거긴 합니다. 그런데 예상을 좀 비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업 실적이 계속 더 안 좋아지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고 턴어라운드에서 우상향을 하긴 하는데 당초에 예를 들면 뭐 그때 우리 출연했을 때 재작년 초에 비세이라든가 뭐 그 NDR이라든가 이런 리서치 하우스들이 올해 그러니까 재작년 얘기로 2023년 3분기, 4, 4분기로 지나면서 EPS 성장률이 연 뭐 7에서 한 8% 정도로 올라갈 거다라고 했다고 하면 그게 EPS가 실제 한 4% 정도 또는 5% 정도 올라가긴 하는데 예상을 좀 비트하지 못하는 예상보다는 좀 덜한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발현이 되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또 기대를 좀 높게 했다가 이거보다 좀 적게 나오네 그럼 또 실망했다가 뭐 이런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게 연초 연말 자료를 쭉 업데이트하고 저희가 이제 올해 시장 전망을 하면서 내린 뭐 결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보이고 이제 그런 와중에 올해 우리가 좀 리스크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 자료에 제가 한 4개를 욕심껏 갖고 왔는데 실제로 2010년도가 그때 참 그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 2010년대 초반부터 미국과 한국 또는 미국과 중국이 성장률과 주식시장이 차별화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꾸준하게 버티면서 또는 주식시장 상승률이 견조하다면 한국이나 중국은 그때부터 계속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오늘 뭐 자세히 논할 내용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때 어떤 변곡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유를 저희가 찾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우측 상단에 보면 탈글로벌화가 그때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탈글로벌화라고 하면 전 세계 그러니까 무역하는 수출과 수입량을 전 세계 GDP로 나눈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나눈 수치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로 쌓아놓은 부분이 글로벌 무역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계속 정체 또는 점점 우하향하고 있죠. 그러면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수출 의존형 국가들 아닙니까? 그런 국가들이 주식이 계속
뭐 탈동조화, 미국과 같이 가지 않고 탈동조화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수출 의존형 국가들한테는 조금 더 외연하는 뭐 주식 성과라든가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외연하는 실제로 중국 경제가 지금 거의 뭐 나라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참고로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중국 투자는 좀 지양하자고 계속 얘기해 왔던 사람이고 그것도 하나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하우스는 일단 한국의 포지션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하우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배경에서 좀 그런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대신 간단히 좀 드리는데 그래서 탈글로벌화는 앞으로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미중의 패권 갈등이라든가 그렇죠. 미국의 패권 갈등이라든가 그리고 오늘부터네요. 현지 시간으로 1월 15일 기준으로 이제 미국에서 아이오와 코커스 주 경선이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파생되는 문제를 보면 트럼프 정책이 지금 아젠다 47이라고 해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 민족주의, 자국 우선주의.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파생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민주당 대표가 바이든, 공화당 대표가 트럼프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되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부르짖으면서 자국 우선주의로만 하는데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계속 더 펼 걸로 예상이 되고 과거에 대통령 임기였을 때 그랬고 민주당인 바이든은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바이든도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의 얘기죠.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민진당이 또 총통으로 당선이 되고 그러니까 친미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올해 한 60여 개 국가에서 대선이든 총선이든 계속 예정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어떤 뭐 이즘을 가진 그 당의 대통령 또는 당이 더 집권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경제 민족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더 팽배해질 거란 얘기죠. 그런 것 좀 돌아 설명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아까 대표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대로 당분간 탈글로벌화는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국가에는 좋지만 어떤 국가에는 또 안 좋은 중국이라든가 아까 연거푸 말씀드린 수출 의존연, 한국 같은 이런 국가들에는 조금 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왜 제가 특별한 말씀 안 드렸지만 2024년도에는 차별화가 될 거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 그리고 트루플레이션이라든가 저희가 따로 보는 이제 물가 실시간 지표를 보면 최근에 2% 초반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떨어지긴 할 거지만 역시 좌측 하단 그래프 보시면 견조한 노동시장이 견조하다는 얘기는 더없이 좋은 지표인 거잖아요. 반면에 제가 여기 뭐 웨이지 그로스라든가 ECI, 인플로이먼트 코스트 인덱스 이런 것들을 보면 완연하게 떨어지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인플로이먼트 코스트 인덱스 ECI 지표라는 것은 그 급여, 월 급여에다가 프린지 베네핏, 보너스, 뭐 따로 상여금 플러스 어떤 부가적으로 지원 이런 걸 다 그 토탈 지표화한 게 ECI거든요. 분기마다 발표하는데 지난 분기부터 계속 조금씩 뜨고 있는 문제. 그리고 웨이지 그로스가 임금 상승률이 지금 6.49%입니다. 지난 뭐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물가가 정말 이제 물가 걱정은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좀 여전히 써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 PPI가 뭐 마이너스 0.1 먼스 이렇게 떨어져서 당장 지표로 보면 물가는 확연하게 이제 떨어지는 추세로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물가라고 하는 게 감속하는 속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또 먼스 월별 데이터가 또 갑자기 뜨기도 하고 막 떨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 작은 파동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갑자기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모두에도 우상향을 하기를 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뭐 안 좋은 얘기만 하나.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저는 항상 그런 말이 되게 좋아요. 비관론자의 말은 되게 있어 보이고 풍성하지만 결국 낙관론자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낙관론을 조금 더 바이어스가 있게끔 시장을 봅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가져가야 되는 투자 전략 중에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측 상단에 보면 에너지 전환 비용이라고 제가 써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제가 근무했던 JP모건이라든가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스탠리는 전 세계 자본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런 거대 공룡 기업들이
근한 20년 전부터 이 ESG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ESG를 실제 투자에 다 접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켓이라든가 뭐 이런 ESG라든가 이런 그 별도의 어떤 그 플랫폼들을 다 준비하면서 뭐 그런 움직임만 보더라도 올해부터 본격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기업들이 탄소 감축, 기후 환경에 대응하는 체제로의 어떤 설비 투자라든가 또 그런 뭐 탄소 감축을 위한 새로운 어떤 뭐라 그럴까요? 플랫폼 또는 시스템을 구비하기 위한 에너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용이 이제 막대하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는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니까 또 그때 말씀드린 경제가 이제 생물인 것처럼 한쪽이 안 좋으면 한쪽이 좋은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의 전반적인 어떤 그 재무 상황으로 보면 일단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기업들의 그 EPS 성장률이 비트를 못하는 경우들이 좀 생길 거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에너지 전환 비용이 이제 막대하게 들어가면서 좀 더 기업 실적을 좀 외이온하는 짓누르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좋을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범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하는 이런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살짝 설명드렸던 것이 지난 8, 9, 10월 달 금리 파동 이제 끝났다고 보면서 앞으로는 정말 전문가들의 시장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간단히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 약화가 조금 예상이 되는 것 같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도 설명드렸던 대로 팬데믹 이후에 억누르던 수요가 폭발하고 그러면서 물가를 확 올렸고 그리고 2년 있다가 2022년도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2021년도인가로 기억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벌이면서 원자재 값들이 폭등하고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확 오면서 기업들이 이제 가격 결정력,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시기가 되면 제품 가격들을 확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뭐 프로핏 레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있고 참고로 유럽 같은 데서는 그걸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리드라는 게 탐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유럽은 좀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부터 유럽 같은 데서는 정부에서 기업들한테 그 가격 올리지 마, 내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가격을 내리라고 하는 강압적인 방법은 쓸 수 없으니까 할인을 계속해서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기업들의 가격 그 인상에 대한 대응을 해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2%대, 3%대로 축축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진정이 되면 기업들이 가격을 소위 그 짱짱하게 올릴 수 있는 이런 토양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걸 우아하게 우리가 기업의 가격 결정력이 약화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기업 실적이 생각처럼 당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비트를 하거나 물론 뭐 업종마다 틀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상향이긴 하겠지만 이런 몇 가지 숨은 어떤 뭐 악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다소 부정적인 어떤 요인들 때문에 조금 더 울퉁불퉁한 올라갔다 떨어졌다 작은 파동들이 계속되는 이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크게 봤을 때는 좀 상방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 안에 계속적인 출렁임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한쪽으로 가면 욕먹기 때문에 적당히 섞어서들 표현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실제로 작년 한 10월부터 이렇게 저희가 내년 2024년 시장을 쭉 준비하고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보면서 내린 일단 뭐 현재까지의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조금 더 부정적인 요인들도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무조건 좋다고 해서 지르는 것보다는 안 좋다고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맞춰가는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렇게 운용 전략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1등 했다가 빠지면 그대로 노출해서 꼴등했다가 이거는 좀 지향을 하는 하우스다 보니까 저희가 시장을 볼 때도 조금 더 균형 있게 보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는 뭐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반대로 이제 말씀하셨던 거를 좀 종합했을 때는 결국에는 울퉁불퉁한 구간에서 이 빠질 때 내가 팔기보다는 좀 사 놓으면 그렇죠.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좀 이거 너무 과한데 싶은 탐욕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팔아주면 그렇죠. 반대로 다음에 하락 구간을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체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주식의 명언이 망고불면의 법칙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럼요. 네. 비쌀 때 팔고 싸게 사는 거. 네. 그게 이제 올라갈 때 팔고 빠질 때 사야 되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의 보통 분들은 빠지면 이제 올라가겠지 하고 버틴단 말이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야라고 버티다가 이제 수익이 좀 더
좀 훼손되거나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의사결정은 이제 여러분께서 잘 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제가 올 한 해 생각했던 증시의 방향성이랑 좀 비슷하게 보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오케이 하면서 되게 끄덕끄덕이면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포인트에서 제 스스로는 되게 중요했다라고 보는 포인트가 결국 차별화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탈글로벌화부터 시작이 돼서 2010년대부터는 좀 동조화되는 움직임이 안 나온다. 우리나라, 중국은 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좀 부진하고 반대로 미국은 되게 또 강경하고. 참 미국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저희 기 대표님하고 저희가 매일 이렇게 시장에 대한 뭐 디베이트를 하고 하는데 참 재수 없게 복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미국은. 네. S&P 500이 1980년도 중반에 몇 포인트였는 줄 아세요? 네, 180, 200포인트였습니다. 지금 4,800포인트잖아요. 채권, 뭐 최근의 분위기는 좀 들리지만 채권 지난 한 40년 동안 계속 금리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주식에 투자해도 돈 벌고 채권에 투자해도 돈 벌고 투자만 하면 돈 버는. 그렇죠. 그러니까 재수없게 복받은 나라예요. 땅 다 파면 기름 다 나와. 하여튼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 나라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벌려면 냉정하게. 투자의 애국심은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그런 생방송 가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투자에 있어서 애국심은 접어두셔야죠.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투자니까. 그럼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투자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수출 의존도적인 국가보다는 좀 내수가 안정적인 국가를 좀 굉장히 좋은 포인트 잘 잡으셨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국가들은 미국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사실은 저희는 미국에 주로 투자하는 하우스고 이머징 국가 중에서는 저희가 인도라든가 멕시코 정도를 보고 있는데 아직 투자하기는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좋은 말씀 지금 소비 말씀해 주셨는데 GDP의 한 7, 80% 정도를 소비가 차지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외에 소비가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딱히 떠오르지 않으시죠? 네. 대안이 없어요. 유럽? 글쎄 솔직히 저는 유럽은 안 봤습니다. 유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유럽 지금 유럽의 맹주였던 독일 거의 뭐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워낙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미국에만 투자하는 거는 사실 그런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낮은 국가, 해외 의존도가 내수 소비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얘기는 해외의 변수 또는 의존도가 낮다는 얘기고 해외의 변수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잖아요. 뭐 약간의 파동은 있겠지만 비근한 예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어디서 터졌습니까? 미국 부동산에서 터졌잖아요. 그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 어땠습니까?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어요. 그게 다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표님 질문에 미국 말고 다른 국가가 어디입니다라고 답을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는 사실 미국 말고는 다른 딱히 대안이 될 만한 국가를 안 보입니다, 지금. 흔히들 이제 인도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인구가 재작년 12월 기준으로 2022년 12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기준으로 이미 인도가 인구수가 중국을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라가 내수가 좀 활성화되고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화되고 그렇게 해서 미국과 같은 어떤 아주 그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자본시장 시스템이 되리라는 건 조금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증시는 이미 신고가를 뚫었더라고요. 그렇죠. 신고가를 뚫긴 했는데 뭐. 네. 그 좋은 신호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저희는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하우스니까 ETF를 갖고 인도에 투자하려고 찾아보면 몇 개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종 분산이라든가 테마 분산도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좋은 건 분명하지만 저희도 저희 유튜브 보시면 재작년이죠. 재작년 초부터 자체 유튜브 하면서 인도 좋다는 얘기 계속 했어요. 근데 실제 투자하리라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전 세계 지역별로 보자고요. 아시아 퍼시픽, 유럽, 라틴 아메리카, 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중에 인구가 유일하게 가장 증가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시아 퍼시픽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젊은 층들의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가 지역이 아시아 퍼시픽 그 중에 베트남, 인도입니다. 근데 그 나라 주식시장이 물론 베트남이 몇 년 전에 막 우리나라 뭐 운용사에서 베트남 펀드 만들어서 들어가고 할 때 막 엄청나게 떴죠. 지금 조용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 하고
자본시장이 잘 돌아가서 자본시장의 투자 메리트가 있는 거하고는 좀 별개라고 봐요. 중국도 딱 해당되는 얘기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부자TV 공부 보따리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조만간 구매하셨던 분들의 집으로 찾아뵐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대표님, 제가 올 한 해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메인 키워드로 잡고 있는 게 금리 인하이긴 하거든요. 워낙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기였다가 이게 사실 금리 인하로 되는 원년이기 때문에 확실히 주식시장도 그로 인해 또 한 번의 체질이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주도주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또 이 금리 인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금 과열돼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이거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좀 과도한 기대, 과도한 기대감이죠. 네네. 지난번에 제가 과도한 기대를 좀 삼가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자체 유튜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인슈런스 컷, 당초에 올해 5월 달에 처음 인하할 거다라고 했다가 배드와치 기준으로 이제 시장에서 배팅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3월 달에 인하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을 위반하는, 금융 정책을 위반하는 배드나 또는 배드의 수장이신 제롬 파월 이분들한테 본인들이 원하는 걸 너무 각인을 시키는 것 같아요. 너무 대입을 시켜요. 근데 조금 아쉬운 얘기지만 정책 위반자들은 주식시장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고려는 하겠죠. 근데 당면 과제는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같은 기획재정부, 미국 같은 재무부, 금융경제를 담당하는 미국 같으면 배드, 우리나라 한국은행, 특히 배드나 재무부는 주식시장이 몇 프로 오르고 몇 프로 떨어지고 이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골딜락스 경기를 꾸준하게 유지할지, 이게 가장 당면 과제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전제라고 말씀드렸을 때, 자, 지난번에 FMC, 물론 1월 말에 FMC 이제 마이뉴츠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지난 1년 반,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매번 FMC 회의하고 나올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지난번에 any policy action이라는 표현, 그래서 any라는 게 뭐 안 올릴 건데 굳이 올려도 뭐 이런 식의 요거 딱 한 줄이었어요. 그거 하나에 시장이 굉장히 많은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굳이 이렇게 반응을 해서 나중에 분명히 좀 어느 정도 되돌릴 텐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실물 경제가 계속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걱정은 안 했어요. 저희 포트폴리오도 성과가 뭐 조금 영향받았다가 그 시장이 흔들리기 직전을 이미 초과해서 넘어버렸으니까 뭐 길게 보면 그런 이제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거는 정책 위반자들이 분명히 그렇게 어떤 근거가 있이 그렇게 인하할 거다라는 게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를 대입을 한다는 거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인하를 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그 배드의 물가 상승 목표 타겟이라는 게 1년 코어 PCE 기준으로 2%대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2%대까지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굳이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인슈런스 컷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시장에서 표현하는 것도 인슈런스 컷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만약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목표를 다 도달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고금리 가져갈 필요 없을 것 같아라고 해서 자기네 정책 원칙대로 그냥 내리는 거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상반기에 오리라는 거는 조금 과도한 해석인 것 같아요. 기대인 것 같아요. 저희 하우스는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중반, 굳이 따지면 막 6월 이후 정도 한 이 두세 차례 정도 인하해서 지금 5.5% 상단 기준으로 5.5%인데 0.5%씩 0.25%씩 세 번이라고 맥스 세 번이라고 하면 뭐 한 0.75 75bp 정도 되니까 4.5에서 한 4.75 정도까지 정책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아까 왜 뭐 ECI라든가 웨이지 그로스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 CPI, PPI도 나왔지만 거기 면면을 쭉쭉 뜯어보면 대개 여러 그 서브 지표들이 다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 뭐 주거비라든가 몇 개가 뭐 교통이라든가 또 뭐 의복, 의류가 또 오르고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것들이 완연하게 다 떨어진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섣부르게 한 3월이든 언제든 섣부르게 금리 내렸다가 물가가 또 확 뜬다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 뭐 정책이 또 한 번 실기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2021년도 중반에 이미 한번 실기했었잖아요. 물가 상승 그때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제롬 파월이 뭐래, 이거 금방 떨어질 거야. 단기 한번 실패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조금 3월부터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닐까 하는 배팅은 조금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
그래서 뭐 중반 이후 정도 한 두세 차례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물가가 물론 이제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금리를 강하게 내릴 정도로 진짜 우리가 안심할 정도로 딱 잡혔다고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제도 금리를 인하시킬 만큼 미국 경제가 또 안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내릴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거기서 대입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상반기는 좀 울퉁불퉁할 거예요. 기대감, 아니네, 기대감 올랐다 빠졌다가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분명히 하반기에는 내리긴 할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때 자 전제죠. 그때까지 물가 상승, 물가 하락,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어떤 추세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패드가 원하는 타겟, 1년 타겟 수치까지 내려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까지 패드가 고금리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어떤 운영의 원칙대로 뭐 최소 한 번이든 두 번 이상은 내릴 거란 말이죠. 그럼 또 환호하겠죠. 그럼 뭐 굳이 우리가 따지자면 저는 그런 표현을 하긴 좀 싫어하긴 하지만 뭐 상저하고 굳이 우리가 억지로 표현해 보자면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11월 5일 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우리가 또 얘기할 때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트럼프의 정책 가지고 막 트럼프가 좀 이렇게 예측 불가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트럼프 정책을 가지고 뭐가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건지 솔직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여담이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는 반반입니다. 지금 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미국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저희 하우스한테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제가 미국을 전공해봐서 미국은 조금 더 객관적인 식견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트럼프라는 대통령, 트럼프라는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경제적인 지위 적어도 훨씬 공고해질 겁니다. 그래서 내일 뭐 경제 어떤 인터널 경제 상황은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살짝 여담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분의 예측 불가성을 너무 시장에 또 과도하게 막 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사실 돈 갖고 하는 이벤트거든요. 많이 그게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경제는 어떤 식으로든 힘을 받는 게 정치의 이벤트가 아닐까. 1월 15일 날 아이오와 오늘 저녁 이제 시작할 텐데 아이오와 코커스 뭐 여담이긴 하지만 아이오와 코커스가 이제 이 지역 경선, 주 경선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주란 말이죠. 네네. 근데 왜 아이오와 코커스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경선이니까 그때 이기는 후보 또는 그때 이기는 당이 기선을 잡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지만 실제로 아이오와 코커스가 중요한 거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직종이라고 보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계속 언급만 되다가 가장 처음 주경선이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유튜브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아이오와 코커스가 평소에 정치인들의 미디어 엑스포저 기준으로 하면 거의 2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광고 효과, 홍보 효과, 뭐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그럼 그게 다 돈 아니에요? 경제 효과고. 그러면 하반기에 뭐 대선이 더 가까워질수록 뭐 3월 5일인가는 또 슈퍼 투스데이라고 해서 17개 주가 한꺼번에 또 프라이머리를 하잖아요. 경선을. 그게 다 자금이고 돈이고 그런 거지. 돈 없이 어떻게 대선을 치릅니까?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또 이번엔 또 의회 선거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는 적어도 나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근데 확실히 이게 경제는 좋아도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경제랑 주식시장은 동일하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워낙 심리가 많이 작용되는 게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경제가 좋은데 따라서 똑같이 가게 되면 뭐 그것도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미처 못 들어간 분들한테는 더 비싸게 사는 효과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게 더 싸졌다가 높아졌다가 싸졌다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투자의 어떤 투자 시장의 자본 시장에서의 이 이격도를 먹는 게 또 뭐 헤지펀드 스타일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또 일시로 싸지면 그때 또 운 좋게 들어가신 분들 잘 분석해 들어가신 분들은 또 좀 더 싸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비싸질 때는 헤지펀드 같으면 뭐 숏을 친다거나 뭐 인버스를 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저희는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투자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또 그때 좀 팔았다가 좀 싸지고 그래서 투자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시장에서 워낙 변수가 많은 인물이다 보니까
막 가뜩이나 지금 뭐 전쟁도 막 터지고 이런 사람이 이 사람 또 어떻게 할지 막 애매하고 또 IRA 법안 또 폐지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또 발언하니까 여러 가지로 참 힘들어지겠다라는 이제 투자 위축 심리 때문에 막연한 그 심리죠. 네. 또 여러 또 나와서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 중에 뭐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런 한 꼭지를 꽉 잡아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블러핑 한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이 막 혼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기 조금 껄끄러워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충분히 정치적인 이슈 사실 그렇잖아요. 뭐 지금 미국 대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뭐 60 몇 개 국가에서 맞아요. 지금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도 총선 있고 이러니까 막 어지럽다.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것도 전쟁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제 막연함과 불안 심리가 좀 극도로 커져 있는 상황에서 뭐 그냥 그런 거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경제를 기반한 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좀 좋은 투자처가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있죠. 왜 없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미국 인프라 쪽이었던 것 같아요. 인프라 리츠. 그리고 제가 제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다른 채널 인터뷰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추천드린 게 저는 우라늄이거든요. 핵연료 우라늄. 여러분 이제까지 석탄 원료를 가지고 결국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전기를 생산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를 생산할 때 석탄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기후 환경에 안 좋더라. 그래서 탄소 감축이 되고 또는 에너지 안 좋은 공해 물질을 덜 발생시키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물이라든가 태양이라든가 뭐 바람이라든가 또 그 한축에 이제 핵연료 우라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4개의 신재생 에너지 중에 같은 양의 뭐 1테라바이트, 1기가바이트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때 가장 사망률이 적은 게 핵연료고요. 우라늄이고 태양광하고 좀 비슷합니다. 0.03명이니까. 그리고 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게 우라늄, 핵연료예요. 그리고 설비 가동률이 93.2%에 육박합니다. 보통 우리 제조업체도 마찬가지고 석탄, 화석 연료 많이 돌린다고 하는데 그 설비 가동률이 많은 게 80%, 평균 70%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친환경이고 가장 비용 친화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물론 터지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제까지 과거에 수치가 말해주는 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망률이 가장 적은 게 우라늄 핵연료예요. 이 0.03명이라는 수치는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당시에 돌아가셨던 분들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가끔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면 막 무슨 뭐 환경이 이러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우라늄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글쎄요. 그거는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죠. 이를테면 비근한 예로 비행기가 한번 터지면 정말 대형 사고잖아요. 그런데 교통수단 중에 가장 황조로 안전한 게 비행기 아닙니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2022년 1월부터 PI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고객 포트폴리오도 똑같이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꾼 저희 4개 포트폴리오 중에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가 이제 최근에 증권에서도 많이 판매해 주시고 하시고 계신데 저희가 작년 딱 한 해 40%로 끝났거든요. 수익률이. 근데 연초에 지금 엄청 상승,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6개 ETF 구성 중에 우라늄입니다. 사이버 보안, 우라늄, 뭐 이렇게 반도체가 돌아가면서 막 시장을 빠질 때 저희 건 오르니까 막 계속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 6월 기준으로 6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저희가 편입하고 있는 우라늄 ETF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입니까? 82%입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우라늄이 좀 원전 쪽이랑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뭐 무기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핵 발전소에 쓰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우라늄 관련한 이제 시장 펀더멘털은 뭐 제가 오늘 논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딱 요거 하나만 그 핵연료라고 우라늄이라고 하는 게요. 저는 이제 그 전공은 아니지만 보고서를 쭉 읽다 보니까 화학 분자가 굉장히 불안하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과 다르게 이 재고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 우라늄 펀더멘털 시장을 보면 재고도 많지 않을 뿐더러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원전 선진국들이 다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다 뒤로 돌아 했다가 그렇죠. 2018년도 기준으로 다시 다 원전을 회귀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원전 4기를 새롭게 또 가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와중에 우라늄을 이렇게 사재기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펀더멘털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한 2달 전에 그때 이제 대표님 만나 뵙고 한 달 조금 더 있다가 다른 채널에 가서 질문하시길래 제가 우라늄은 슈퍼사이클 초입에 있을 정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세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지금도 그 견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엄청 올랐으니까요. 사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큰 움직임은 없는데 워낙 우리나라는 원전하면 정치적인 이슈로 막 받아들이시니까 근데 글로벌에는 이미 그렇게 올해까지는 아니지만 작년부터 이미 그러니까 사실상 저도 공부를 해도 원전이 기존에는 그런 원전 폭발 이런 뭔가 이것만 생각을 하죠. 네, 너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인식 속에서 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지금 가야 돼. 친환경 가야 돼. 근데 신재생활에서 지금 당장에 효율이 이만큼 나오는 거 있어? 없죠. 네, 거기다가 지금 세계 쪼개지고 있는데 이거 안 돼. 자체적으로 할 만한 게 딱히 없는 상황 속에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많이 확장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뭐 이 말씀을 대신 드리면 되겠네요.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RA법. 네네. IRA법 조항이 14개 조항이 있거든요. 그 중에 57,134개 4번째 섹션인가에 원전 시장 육성 방안이 이미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미국 정부에서 원전 만들어내는 기업들한테 니네 이거 해가지고 빨리 준비해 시키고 있어요. 이제 이러면서 단기적으로 팡 뛰고 그러고 있는데 뭐 미국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 수요 증가하면서 재고가 좀 줄어들면서 이러면서 가격이 당연히 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제가 티커까지는 알려드리긴 좀 그렇고 참고로 저는 절대 이렇게 블러핑 안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82% 나 있어요 지금. 근데 아까 대표님과 함께 얘기하던 중에 금리 인하가 상반기에는 조금 이를 수 있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금리가 상반기에 계속 현재의 금리를 유지한다고 봤을 때, 즉 고금리가 유지된다고 봤을 때 미국의 경기가 한번 좀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1년 반 내내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계속 낮았었고 그게 지난 8, 9, 10월 달 그때 당시 FMC에서 미국 경기가 스트롱하다는 걸 딱 넣어주면서 금리가 팡 튀면서 이제 시장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뭐 그때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지난 1980년도부터 물가 상승, 그러니까 S&P 500하고 GDP 상승률, 연 GDP 성장률과 패드 금리 추이를 쭉 그려갖고 온 거거든요. 1980년도는 잘 아시죠. 폴 볼커가 재무부 장관이었을 때 그때 패드였나요? 재무장관 하여튼 그 CPI가 막 2자릿수 후반까지 막 올라가면서 정책금리를 20%대까지 올렸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 이후에 이 고동색, 브라운 색깔이 지금 패드 레이트입니다. 그 이후에 패드 레이트이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 경기가 소프트 랜딩이었냐 하드 랜딩이었냐를 쭉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도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1970년대 초중반에 1, 2차 오일 쇼크 겪고 나서 이제 물가가 엄청 떴었잖아요.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그때는 아예 뭐 지난 2022년처럼 경기를 아예 죽이자고 올린 거니까 그때는 딱 하드 랜딩이었어요. 그 이후에 소프트 랜딩이 계속 진행되다가 뭐 그 이후에 보면 1980년대 중반에 정책 금리가 한 2, 3%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1980년대 후반에 한 10%까지 다시 올라가다가 뭐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단 5%, 6%대까지 갔다가 빠졌다가 또 5% 갔다 빠졌다가 지금 5.5%란 말이죠. 그때 1980년도부터 경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를 쭉 올렸을 때 그 이후의 경기가 하드 랜딩이었냐 소프트 랜딩이었냐를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드 랜딩 딱 3번 있었습니다. 그조차도 2022년도 하드 랜딩은 금리 때문이 아니고요. 팬데믹 때문이었어요. 이건 익스큐즈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2008년도에 하드 랜딩이었던 거는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면서 경기가 좀 속대표로 작살났던 하드 랜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고금리 때문에 왔던 하드 랜딩이 딱 한 번이었어요. 1980년대 초반에. 그건 아예 뭐 물가가 뭐 2자릿수 후반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자,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5.5% 이전 2000년, 2010년 전,
뭐 7, 8년 당시 그리고 2000년 초반 당시만 놓고 보더라도 그때 정책 금리가 6.5%, 6%, 5%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때도 소프트 랜딩이었어요. 그러면 그 과거보다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 시스템이 좀 더 선진화돼 있을까요? 좀 더 합리적으로 변했을까요? 더 안 좋아졌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더 나아졌겠죠. 경제 규모도 훨씬 더 커졌을 테고. 그러면 지금 5.5% 가지고 경기가 침체가 되고 하드랜딩이 온다? 저희는 사실 작년부터 이걸 많이 쓰던 그래프긴 합니다. 저희가.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돼도 미국 경기가 끄떡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확실히 미국 쪽을 좀 더 면밀하게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올 한 해 전반적인 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잡고 있는 딱 한 단어를 표현해 본다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금리도 중요하고 대선도 중요하고 그렇죠. 다 중요하죠. 펀더멘털도 중요한데 저한테 질문해 주신 거니까 네네. 저는 펀더멘털인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실적 기반에서 좀 더 기업 같으면 실적이고 그 전체 경제 같으면 뭐 GDP 성장률이 뭐 우리가 펀더멘털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선진국 같으면 고용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고 한국 같으면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이 또 가장 중요한 지표일 것이고 그렇게 한 몇 가지 정도를 꼭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선도 중요하고 금리도 중요하고 결국은 이 대선이나 금리가 금리는 뭘 반영할까? 실물 경기를 반영하는 것이고 대선이 좋든 나쁘든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 실물 경기 아니겠어요?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연거푸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경기를 반영하는 그러니까 선행지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결국 실물 경기 펀더멘털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핵심이죠. 그럼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파생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을 놓고 실물 경기를 판단하려는 이런 오류를 범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타고 타이밍 못 잡고 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런 오류를 좀 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또 올 한 해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AI라는 또 트렌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분간 길게 갈 것 같아요. 네, 이게 확실히 메가 트렌드를 탔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의 근거가 저는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1위 달성이 아니었나. 네, 아까 저도 설명드리는 와중에 그 말씀 살짝 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이게 확실히 AI를 더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AI가 이런저런 것들을 막 바꿔나가고 있고 이번 CES 2024에서도 진짜 AI를 접목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AI는 이미 우리 삶 속에 많이 녹아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AI와 관련된 ETF도 대표님께서 좀 투자를 하고 계신지. 저희는 뭐 질문 주셨으니까 홍보를 좀 해도 될까요? 예.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현황을 갖고 왔거든요. 그때 말씀드린 저희가 4개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질문 주신 거에 해당되는 포트폴리오가 레그넘 이노베이션이라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작년 한 해 40.7% 기록하고 있고 지금 연초 이후에 한 5% 가까이 되는데 최근 3개월 동안 15% 올랐거든요. 이 중에 아까 가장 수익률 기여 많이 했던 테마가 우라늄, 두 번째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테마가 반도체하고 사이버 보안이에요. 자, 제가 왜 반도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어떤 테마가 주도주가 될 것 같다고 해서 그 테마를 막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 테마에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제가 산통을 깨자는 건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회사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시장을 쭉 분석하면서 보니까 그때 AMR, 뭐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모빌리티, 뭐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ETF를 저희가 뚝 뜯어놓고 찾아보니까 이게 실제 수익률로 바로 연결이 되지 않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 아크 ETF라고 해서 어마어마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아크 ETF가 거의 반토막 이상 났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이게 테마로서의 각광받는 거하고 실제 투자의 어떤 메리트로 연결이 되는 거하고는 시차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이런 생각은 뭐 저희 파트너분이나 저나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막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테마가 뜨고 있다고 해서 거기를 막 쫓아가가지고 뭐 대박이 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대로
그만큼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실적이라는 건 기업의 실적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엄청 각광을 받아요. 그럼 인공지능이 각광받는다고 해서 실제 그 인공지능에 해당한 어떤 기업이라든가 시장이 형성돼서 제품이 실제로 판매가 되고 매출로 연결이 되고 어떤 뭐 시장 지배력이 공고해지고 이건 시차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지금은 실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는 아직은 그런 단계라고 저희는 봐요. 그래서 굳이 리스크를 테이크할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지 않나.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6개 이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에 6개 ETF를 항상 테마를 담거든요. 그중에 한 번도 안 바꾼 테마가 우라늄, 사이버 보안, 반도체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반도체를 계속해서 가져갈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대표님,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인공지능, 선진 기술, 뭐 미래 기술 뭐든지 한번 대보십시오.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다 반도체. 다 반도체입니다. 그럼 차라리 반도체 투자하는 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조금 심플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이게 또 뭐 저희 하우스에 제게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게 훨씬 더 좀 스테이블한, 좀 시큐어드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 대표님, 근데 아까 우라늄, 보안, 반도체 이렇게 세 개가 사이버 있었는데, 보안. 네. 그중에 보안도 왜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아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그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를 홍보할 수 있는 간접적인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일단 기쁜데,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이버 보안 업종은요, 앞으로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딜로이트에서 작년 초에 보고서 낸 바에 의하면 2022년도에 전 세계 사이버 시장의 규모가 155빌리언이거든요. 근데 2029년까지 CAGR이죠. 그러니까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거냐. 2029년까지 155.83빌리언이었던 게 376.32빌리언으로 약 2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같은 보고서에서 나온 얘기인데, 최근에 매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 규모가 667빌리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2029년까지 전 세계 사이버 시장의 규모가 성장을 거듭해서 376빌리언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최근 한 달마다 발생하는 사이버 보안 때문에 뭐 해킹이든 뭐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액 자체가 667빌리언입니다. 그럼 이 사이버 보안 업종은요, 뭐 기업이 뭐 재무구조 이런 거 고려할 필요가 없는 업종이에요, 사실은. 사이버 업종이라는 건 인공지능이 갈수록 더 사이버 보안 피해, 사이버 보안의 니즈는 더 증가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뭐든 대보십시오. 다 사이버 보안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좀 쉽게 표현드리면 그냥 좌우우면하지 않고 계속 투자하는 업종 중에 테마 중에 하나죠, 저희가. 그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방향인 거죠. 당연하죠. 근데 지금 이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사이버 이 보안 업계가 다 중소기업들이에요. 맞아요. 예, 조그만 업체들이 막 몰려 있거든요. 모르죠. 뭐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이 사이버 보안 업종이라는 게 대기업을 위주로 또는 그 소기업 중에 강자가 나와서 M&A 이슈, 뭐 통폐합되고 이러면 투자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훨씬 더 호재죠, 그게.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보안 쪽은 사실 작년부터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보안 관련된 리포트들도 막 읽어보니까 그런 또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실제 IT에 종사하시는 기술자분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디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압도적으로 보안이 많았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그만큼 그 현업에 계신 분들조차도 보안에 대한 중요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반가운 게, 저희가 2년 전에 회사 처음 시작을 할 때 시장을 보고 이제 운용 전략도 판단을 해서 설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건 분명히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근데 또 해픈 투비 제 대학원 1년 선배께서 우리나라의 그 좀 이름만 되면 알만한 중소기업이긴 한데 사이버 보안 업체 대표이사세요. 근데 저희 회사에 자문도 맡겨주시고 그분한테 또 검증을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도 보안을 AI랑 로봇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 보안입니다. 네, 이건 뭐 기업 입장에서 안 갈 수가 없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산업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는 했는데, 문제는 진짜 기업이 다 분산돼 있어서 딱 마땅한 한계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그러니까 로봇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이버 보안 쪽도 마찬가지인 게 중소기업들이 조금 뭐 난립까지는 아니지만 막 이렇게 좀 흩뿌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투자할 만한 어떤 재무제표를 가진 또는 성장성이나 또는 시장의 어떤 마켓 지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해요. 맞아요. 네. 미국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은 더 하겠죠. 그래서 아까 영국 말씀에 저희가 한국 포지션 안 갖고 가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 업종 중에 팔로알토 이런 종목들은 워낙 유명하고요. 그렇죠. 최근에 저희 뭐 수익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한 달 한 7% 있고 주간으로 지난 한 주만 7.3% 올랐거든요. 저희 포트폴리오가. 여기에 지금 우라늄하고 사이버 보안이 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팔로알토가 1인자이긴 한데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모르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자체도 호재예요. 이게 M&A가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중소기업 이분 팔로알토조차도 팔로알토가 피인수가 되건 인수 주체가 되건 간에 더 시장 지배력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확보가 되는 문제 아닙니까? 뭐 양쪽으로 다 호재인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도 아직까지는 사실 딱 1인자라고 할 만한 게 마땅치 않다 보니까 꾸러미를 사기 위한 이제 ETF 쪽으로 그렇죠.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저희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대표님이나 저나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게 3,500개입니다. ETF가 뭐 많을 때는 뭐 4,500개 보기도 하는데 그거 다 어떻게 공부해요? 물론 저희는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한 3, 4개월에 걸쳐서 다 커버해서 이제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ETF가 투자하는 종목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ETF가 좋은 이유가 그런 종목들을 정말 명망 있고 검증된 운용사들에서 다 1차로 걸러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구성해놓은 ETF를 저희는 또 한 번 검증해서 저희가 맛보는 시장과 저희가 생각하는 운용 전략에 부합하는 ETF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좀 스테이블한, 좀 더 안전하기보다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포트폴리오도 구성하고 그러다 보면 운용 프로세스나 실제 운용 성과라든가 안정감 있게 꾸준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ETF가 그래서 참 매력적인 투자 수단인 것 같아요. 얘가 나온 김에 이거 좀 질문하고 싶네요. 워낙 ETF를 기반으로 지금 포트를 구성하고 계시다 보니까 근데 ETF는 우리가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접근할 거거든요. 워낙 한 종목을 딱 사기보다는 좀 꾸러미를 사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내가 특히나 좀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찌됐든 시선 자체가 보다 좀 멀리 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사회 초년생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또 ETF 되게 좋아해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럼 이분들께서 좀 더 시선을 멀리 두고 ETF를 모아간다고 했을 때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포인트를 두 가지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 향후에 성장할 쪽이 어떤 거냐라는 거 하나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초년생들이시라고 하면 절대 그분들을 무시하자는 것보다는 뭐 저나 저희보다는 모르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경험이 그래도 짧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ETF를 통해서 내가 이 자본시장의 흐름이라든가 뭐 경제에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되면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사실은 어떤 종목이 좋을 거냐 이거는 사실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아까 저 후자에 그러니까 초년생들께 드린다는 전제로 일단 주식형 하나와 채권형 하나를 갖고 왔는데 주식형에서 다 아시는 종목이 스파이. SSGA에서 그러니까 단일 ETF로 가장 큰 사이즈잖아요, 이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1991년도, 93년도로 기억합니다. SS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ETF라는 걸 저 발명한 회사예요. 그때 처음 발명해서 내놓은 펀드 ETF가 이 스파입니다. 그래서 단일 ETF로 가장 큰 사이즈죠. 그러니까 이런 펀드를 조금씩 이제 적립식이든 한번 투자를 하시다 보면 제가 요 슬라이드에서 지금 그 백시트를 하나 그대로 캡션을 띄워서 갖고 온 거거든요. 채권형 중에는 제가 알리안츠 근무할 때 핀코가 이 알리안츠 계열사여서 한국에 핀코 상품을 도입을 할 때 제가 그때 세일즈를 엄청 했었거든요. 그래서 핀코가 얼마나 채권 쪽에 대단한 건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핀코의 대표, 액티브한 채권,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ETF를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저희 회사가 이제 2년 됐고 최근에 2년 넘고 수익률이 좀 괜찮아서 증권회사나 판매사에서 이제 많이들 막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지금. 다음 주도 투자 설명회 요청도 하시고 막 하시는데
저희 회사가 좀 커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저희는 그 목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거창하긴 하지만 전 국민의 금융 지수를 좀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도 살짝 그런 말씀하시는데 너무 정보의 홍수잖아요 요새. 잘못된 정보도 많고 의미 없는 정보도 많단 말이죠. 그런 거에 막 휩쓸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는. 그래서 정말 주식을 놓고 판단을 하거나 경제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를 정말 이 제너럴한 관점에서 좀 뭐 감히 교육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뭐 저희 자식을 포함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충실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홈페이지로 연락 주셔도 되고 이메일 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 핌코의 채권형 그 액티브 본드 익스체인지 트레이딩 액티브 본드 ETF라고 해서 모든 채권 종류를 액티브하게 배팅하는 그러니까 투자를 자산 배분으로 하는 펀드거든요. ETF 채권형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실시간으로 그 종목들이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막 무슨 말인지 모르죠. 막 어려운 영어 써 있고 막 무슨 뮤니시펄 본드부터 뭐 트레저리가 뭔지 뭐 IG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가 뭔지 뭐 하이힐드가 뭔지 이제 생소하실 거란 말이에요. 초보분들은. 근데 그걸 하나하나씩 네이버 찾고 구글에 찾고 하다 보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깨우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채권형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주식형 대표적인 거 두 개를 갖고 와봤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까지 약 2년간 특별히 또 운영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금융, 교육 이쪽으로도 관심도가 크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도 일단 수익도 내고 이제 사이즈도 키워야 되니까요. 그때 같이 또 합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반가운 말씀이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네, 저도 워낙 그쪽으로 관심도가 커가지고 네, 그러면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 대표님께 질문하시려고 했을 때 대표님 그 유튜브 채널 놀러 가서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저희는 그 유튜브 질문해 주셔서 저희는 사실 뭐 구독자 수를 엄청 늘리고 해가지고 막 수익을 내고 그럴 목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 유튜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개개인 분들한테 세일즈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희는 주로 판매사를 통해서 간접 세일즈를 하는 마케팅 그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궁금하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희한테 선뜻 연락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PB분들이라든가 저희 거를 팔아주시는 PB분들 또는 연락은 안 되지만 저희한테 뭐 알게 모르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를 그냥 편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뭐 억지로 쉽게 하려고 하고 뭐 억지로 어려운 표현 말고 그냥 저희가 늘상 사무실에서 시장을 보고 판단하는 이 워딩으로 그냥 편안하게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걸 조금 뭐 굳이 표현드리면 좀 증국으로만 컨텐츠를 구성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오셔서 구독 안 하셔도 되니까 한번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나 들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에 질문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답변 드리고 또 뭐 그게 힘드시다고 하면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뭐 저기 레그넘.kr이거든요. 홈페이지라든가 유튜브 레그넘 글로벌 투자 또는 레그넘 투자자문 찍으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뭐 이메일이나 연락처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시간이 허락하는 한은 뭐 충실히 좀 답변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벌써 새해가 밝았는데 대표님 뭐 어느새 1월 중순이네요. 그러게요. 참 날짜가 빨라요. 아니 바로 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중순이네요. 네, 또 새해를 맞이해서 시청자분들께 또 올 한해 한번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네.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자산 규모가 크든 작든 정말 소중한 내 돈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 돈을 불리는 방법이 결국은 투자일 텐데 투자를 할 때 정말 여러 정보가 많고 각양각색의 내용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저인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 말이 그럴싸하다고 그래서 절대 그 말씀만 듣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의견도 들어보고 정말 교수님 같은 분의 말씀도 들어보시고 조금 가볍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 정보를 최대한 많이 유튜브라는 게 굉장히 좋은 그 정보의 어떤 소스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1.5배속 듣거든요. 빨리빨리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막 들어보시고 다양한 정보를 다 취합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 조금 더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차분하게 내 소중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좀 취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런 걸 판단하실 때 시장을 정거푸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갖고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실물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예를 들면 GDP 성장률이 이번에 좀 떨어졌다거나 올랐다거나, 뭐 고용시장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거나, 소비가 좀 꺾인다거나, 이 크게 한 세 가지만 봐도 크게 실패할 확률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시장을 좀 판단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뭐 그래도 어렵다 그러시면 부자TV 대표님이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뭐 편하게 답변 드리고, 또 연락하실 수 있는 뭐 인연도 되고 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 뭐 댓글도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충광 대표님 모시고 또 올 한 해 증시에 대한 방향성과 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ETF 관련 산업군들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신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많은 공부가 되었던 만큼 여러분들께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올 한 해 투자 방향성, 전략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셨길 또 바라면서 여러분들 응원하며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부 보따리 어떤 게 들어있는 거야 궁금하셨을 텐데요. 제가 직접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처음으로 제 사진이 있네요. 이게 포토카드인데, 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의 또 새해 인사 카드와 함께 강의를 어떻게 시청하시는지에 대한 방법 안내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24년 고급 다이어리 이렇게 또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이어리와 투자 노트 적을 수 있게끔 특별히 제작한 펜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하고 야심차게 준비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투자를 돕기 위해 만든 투자 기록 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나의 투자 원칙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나는 어떠한 목표와 그리고 어떠한 투자를 할 건지, 그 다음 뒤로 가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Why, How, What 순서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특정 산업, 특정 기업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투자할 때 있어서 이 산업이 왜 중요하며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실질적으로 관련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투자로 활용할 수 있게끔 페이지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24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투자할 때 있어서 이 투자 노트가 엄청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망의 수빈쌤의 행투학개론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저의 실질적인 강의를 기반한 교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함께 필기하고 꺼내보고 할 수 있게끔 만든 거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빈쌤의 공부 보따리가 교재, 노트, 그 다음에 포토카드, 펜, 다이어리까지 이렇게 한아름 구성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구매하신 분들께는 딱 보따리로 갈 거니까요. 구매하신 분들 기대해 주시고, 아직 구매 못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